그 최악의 종착점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그럼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부동산 팔고 이러니까 환율이 막 뛰면서 네.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다 무너져 내렸죠. 주식 채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틈새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투자 같은 걸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해요. 근데 이 재정 적자라는 거는 매년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미국이 일반 서민 가정에서도 막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한 달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쌓여있는 빚도 많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끝났다. 이 상태로 가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재정 지출도 클 뿐만 아니라 쌓여있는 국가 부채도 커요. 그래서 미국은 부채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상은 빚을 못 내요라는 부채 상한이 있는데 지금처럼 막 돈을 펑펑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 상한에 7월에 도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월에서 어쨌든 9월 사이에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운 말로 X데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빚이 더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빚을 못 갚으면서 파산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 디폴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나오지만 디폴트를 만들진 않고요. 이 부채 상한을 항상 끌어올려요. 문제는 뭐냐면 부채 상한에 간당간당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요. 빚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빚을 못 낸다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채 상한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동안 빌리지 못했던 돈을 한꺼번에 빌려야 되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은 확 단기에 늘리죠. 시중에 있는 자금을 확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라겠죠. 시중에 돈이 모자라면 이게 금리가요. 빵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빵 뛰어버리면 향후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게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빚이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계는 빚을 갖다가 생각할 때 뭘 보시면 되냐면은 성장하고 함께 보시면 돼요. 빚이 너무 크잖아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성장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빚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럴 때마다 되게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게 이 빚 문제하고 좀 엮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빚 아무 문제 안 될 겁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성장이 둔화될 때마다 이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졌다. 그리고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 데이터에는요.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하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하드 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딱딱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이거는요 결과치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는요 실제치가 아니라 얘는 심리를 반영해요. 보통 요즘 보면은요 이런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인플레이션 심리 내지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 이런 게요 물가는 오를 거라는 심리가 강해졌고요 소비는 꺾일 거라는 심리가 강해졌어요. 소프트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드 데이터는 둘 다 아직 양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이게 물가에 나중에 전이가 돼서 실제 하드 데이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 데이터는 나중에 나올 거고 실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소비가 꺾일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이 방향이 만약에 현실화돼 가지고 심화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프트 데이터의 괴리가 나오니까 관세 부담이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관세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심리가 너무 강해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가 꽤 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미국의 성장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가 못 들어와 주잖아요. 결국엔 관세가 굉장히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 이걸 이제 물씬 풍기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최악의 종착점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이 관세라는 거를 물론 지금은 되게 하드하게 가져가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관세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관세를 갖다가 처음에는 높게 유지하지만 향후에는 낮춰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관세 문제가 단기 이슈로 사라져버리는 케이스죠. 단기 이슈로 완화가 된 상태가 되면은 이게 물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죠. 자기들 것만 너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공조를 좀 했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오히려 좋게 풀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협상이 돼가지고 최종안까지 나가게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이슈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그 얘기들이 좀 불거져 나올 것 같고요. 그때쯤에 이제 안정세를 기대해 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악의 아까 시나리오라고 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경우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 오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소비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구조인데 그럼 미국 소비가 예를 들어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 성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내수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미국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물가도 끌어올리는 요인이 생겨요. 그럼 물가가 높으면은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어렵잖아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에 혹시 왔던 적이 있나요? 70년대가 그랬어요. 70년대. 근데 그때는 이제 기름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문제가 또 불거진 거고 전쟁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 성장률이요 마이너스로 그냥 확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물가도 막 엄청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 미국 경제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때 이제 7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70년대 후반에 2차 석유 파동 때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 받아야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타격이 컸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망가면서 우리나라 자산을 다 팔고 나가요.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부동산 팔고 나가고 이러니까 환율이 막 뛰면서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다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자산들도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빚을 낸 사람들 이 빚이 연장이 안 되고 다 가지고 도망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전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은 저성장이고 고물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대차대조표로 따지면 성장이 약화되니까 매출이 줄어요. 그러면 물가가 높으니까 비용이 올라가요. 기업의 손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주가는 요걸 반영하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물가가 높으니까 채권이 되게 고생을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채권 분산 투자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주식 채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틈새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틈새 대안이 골드라든지 원자재 투자 같은 걸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왔을 때는 이런 자산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틈새를 찾아보자. 저는 이제 요즘은 그 생각을 좀 해요. 미국 일방주의라고 해도 미국만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올해 1분기에 보셨던 것처럼 미국 이외의 지역들도 수혜를 보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정책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가 미국 이외에 있는 지역들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미국만이 답이다, 미국 주식만이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그 미국 주식의 비중을 갖고 가는 건 맞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거 있죠. 이런 쪽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 시장에도 안 좋은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그럼 그 가능성만큼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은 줄여놓을 필요도 있겠죠. 미국 주식의 움직임하고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들이 달러나 엔이나 금과 같은 자산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넓게 펼칠 때 그런 재료들을 좀 같이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재미없는 자산이지만은 예금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자산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쏠려 있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배팅하시는 것보다는 좀 고루고루 나눠서 갑시다 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부분은 없을지 또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망이라는 건 틀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률 전망이 안 좋다고 하면 경기 부양의 명분을 만들어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먹거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이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결핍 속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돼요. 무언가 부족해야 그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도요 계속 바꿔왔어요. 외환위기 이후에도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중국 특수라는 걸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거고요. 금융위기 직후에도 우리나라가 갤럭시2 같은 핸드폰으로 한번 또 끌어올렸죠. 핸드셋으로. 그리고 2015년 16년에는 반도체로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저력이 있어요. 제조업도 강하고 기술력도 있고 똑똑하잖아요. 이 전망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 전망을 보면서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이 또 현명한 대응을 할 거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